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여러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가 넘어가면서 시장에 불안한 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국 국채 시장을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달러 강세가 임계점에 와 있는지, 긴축 기대감이 있는지까지 살펴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국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냈을 때 주식이 강한 상승이 나오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현재 4.2%입니다. 4.2%. 사실 요 앞쪽 작년만 하더라도 1.5%입니다. 1.5%. 여러분들이 작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1.8% 상승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그럴 때가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2%입니다. 4.2%.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4.2%로 상승을 하게 되면 왜 불안한 요인이 대두가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사실은 국채 시장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국채 금리는 주식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죠. 사실은 채권 가격은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다. 1%다. 이렇게 보면 1%에 1억을 투자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1억을. 그러면 1억에 1%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이고 10년물 국채 금리니까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러면 1억에서 1000만 원이 할인된 9천만 원의 매수가 되는 겁니다. 9천만 원. 그런데 이게 한 6%로 상승을 했다고 봅니다. 6%로. 물론 1억이라고 보고요. 6%로 상승을 하게 되면 뭐 6%가 600만 원이죠. 600만 원 곱하기 10. 그러면 6천만 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4천만 원이 됩니다. 4천만 원. 1%에서 6%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9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폭락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55% 하락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주식하고는 엄청나게 틀리죠. 그래서 금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오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강하게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개인들은 그냥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든 말든 그냥 이자 받고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많으니까 많은 이자 받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은 늘 큰 돈들입니다. 큰 돈들. 뭐 뮤추얼 펀드라든가 헤지 펀드 이런 애들이 문제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를 10년물 국채를 그냥 사서 보유하면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죠. 대출. 그러면서 또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또는 아예 10년물 국채를 살 때 레버리지 이용한 파생상품 뭐 2배에서 5배 파생상품을 매수하게 되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앞에서 보듯이 확 얘가 한 6% 상승을 하게 되면 한 50% 정도 손실이 나게 되죠. 확 손실이 나게 되면 담보 모자란다, 돈 더 여라. 파생상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뜨르릉 전화 왔어. 돈 더 여라. 이게 마진콜이죠. 마진콜. 마진콜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걸리게. 이렇게 마진콜에 걸리게 되면 만약에 추가로 돈을 넣지 못하면 이게 시중에 매도가 되죠. 매도가. 시중에 매도가 되면 국채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고 금리가 더 상승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펀드들이 문제가 되고
그 펀드들이 또 마진콜에 걸려서 또 시장에 매도가 나오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고 이러면서 금융시장이 박살이 나는 거죠. 사실 이게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그때는 모기지 채권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국채 금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지 불안해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하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국채 27조 달러에 해당되는 국채 시장에 대해서 벌써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살펴보고 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정부가 개입을 하면 되니까요. 영국 같은 경우도 30년물 국채 금리가 문제가 돼서 영국은행이 개입하면서 바로 해결이 됐죠.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금융위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8년도에 모기지 채권으로 미국이 홍역을 치렀으니까 당연히 채권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한다고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매일 적자잖아요. 적자. 걔네들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적자니까 채권 발행을 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자기네 채권이 문제가 생기면 이건 미국 패권 시대가 종료가 되는 거죠. 정말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국채 금리가 위로 더 상승하는 걸 어느 정도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제어를 하는데 이건 당연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달러가 지금 보게 되면 달러가 초강세로 움직이죠. 강세로. 이 달러 강세도 채권 시장에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 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요거는 N달러입니다. 엔화의 움직임입니다. 엔화의 움직임. 누가 보더라도 엔화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부분 이거는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한 겁니다. 개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걸 개입하면서 눌러준 거죠. 눌러준 거. 시장에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개입하는 거하고 미국 국채 금리하고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각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각국의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 보유고가 창고에 달러를 막 지어 넣는 게 아니고 대부분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달러를 매도해야 됩니다. 달러를. 근데 각국의 중앙은행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를 시장에 매도하면 달러가 생기는데 이 달러를 가지고 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즉 시장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를 매도해야 됩니다.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 이게 지금 일본이 이렇게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은 달러가 더 강하게 간다면 일본만 개입을 할까요? 우리나라도 환율 방어를 해야 되고 많은 나라들이 환율 방어를 하게 되면 시장에 미국 국채가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각국의 외환 보유고 한번 살펴볼게요. 외환 보유고입니다. 이것은 2021년 12월부터 7일까지인데 다 줄었죠. 외환 보유고에 늘어난 나라는 없습니다. 다 줄고 제일 많은 일본이 제일 많고 이 얘기는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7월 달에도 줄었는데 9월, 10월 시장 개입하면서 더 줄었겠죠. 이처럼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매도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이 매도를 누군가가 받아주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미국 국채 시장에서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왜 매수 주체가 없는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2000년 3월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고 시중에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을 매수를 했습니다. 채권을 매수. 이거 중앙은행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부르죠.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풀고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돈이 풀리니까 물가가 솟았죠. 물가. 그래서 이 물가를 잡으려고 이제는 앞에서 많이 매수되어 있는 채권을 매도를 합니다. 시장에 매도를 하고 시장에 있는 돈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 이걸 우리는 QT,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매달 950억 달러 채권을 매도를 합니다. 즉 중앙은행이 채권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은행이나 중국인민은행이나 이런 쪽이 사실은 채권을 가장 많이 사는 수요자랐는데,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런 애들도 채권을 매도를 합니다. 앞에 일본은행 설명을 드렸잖아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하나가 민간은행입니다. 민간은행. 대형 민간은행, 여러분들이 아는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큰 민간은행인데, 얘네들 또한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SLR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위기 때는 SLR을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켰는데, 지금은 작년에 시행이 됐고요. 이 SLR이 뭐냐고 하면 채권부터해서 이런 위험 자산을 매수하게 되면 은행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위험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은행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에 대비해서 자본을 확충하라는 겁니다. 자본을.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살려면 자본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돈 구하기 어렵고 한데 자본금 증가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유상증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은행은 채권을 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는 매수세가 아주 약합니다. 매도하는 매도세는 강하고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일례로 자대 델런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도 이 얘기를 했죠. 미국 채권 시장에 매수세가 약한 게 매우 우려스럽다. 왜? 앞에 말했지만 누군가가 마진콜이 걸려가 한 번에 큰 물량이 나오면 소화가 안 되면서 가격이 주저앉고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앨런 장관이 우려된다 얘기를 하면 벌써 정부가 살피고 있으니까 그런 일은 발생은 안 되겠지요. 발생은 안 되고 미연에 방지를 하겠죠. 미연에. 사실 여기서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깐 보게 되면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의 시중에 채권을 매도를 하는데 나름대로 방어막을 쳤겠죠. 채권 시장이 위험해지지 않게 방어막을 쳤는 게 사실은 스탠딩 레퍼, 피마 레퍼 이런 것들이 방어막이 돼 있는데 사실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이런 용어로 보면 됩니다. 피마 레퍼라는 것은 지금 중앙은행, 일본은행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이 달러가 필요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를 주고 달러를 주니까 이걸로 환율 방어하면 된다. 이게 피마 레퍼고요. 그 다음에 스탠딩 레퍼는 대형은행입니다. 대형은행. 미국 대형은행들이 달러가 필요하면 대형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중앙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달러를 받으면 그 달러를 활용해라. 그러면 국채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안정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현재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크레딧 스위스, CS 은행이 뭐 파산되니 많이 이러면서 시장에서 와, 어떤 은행이 자본, 어떤 은행이 뭐 유동성 문제가 있나 없나 눈을 뻘개가 지키고 있는데 대형 은행이 채권 맡기고 달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순간 낙인이 찍힙니다. 아, 유동성 모자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채권 회수가 들어가니까 은행에서는 하지를 못하고 각국의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PMRF 하면서 미국한테 달러 주십시오 하는 순간 헤지펀드들한테 저거 환율 방어 잘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찍히게 되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지금 활용이 안 되면서 미국 국채 시장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뭐 중요한 측면인데 측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이번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주식도 해결이 되고 미국이 지금 보면 채권 시장이 금리가 더 가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을 방어하려는 어떤 정책적으로 움직이겠지요. 이런 정책적 움직임이 나오면 상승을 하는데 그걸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구독 있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나가는 길에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 이런 정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한테 바로 영상을 올리고 정책 나왔으니까 주식 매수해도 된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을 보고 정책이 나오나 안 나온다 지켜보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여러분들 편하게 쉬시고요. 중요한 정책은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보면 미국 국채금리가 너무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상승을 제어하는 방법은 지금 한 3가지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긴축 완화입니다. 긴축 완화. 즉 미국의 기준금리를 지금 강하게 0.75% 인상인데 이게 한 0.5% 정도 인상 속도를 늦추면 미국의 국채 가격 인상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 그래서 최근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은 국채 시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은 사실은 11월 FMC에서는 0.75% 인상이 확정적이고요. 12월 FMC죠. 12월 FMC에서 0.5% 인상이 된다면 이렇게 되면 이건 시장의 랠리를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월도 만만치 않습니다. 12월 금리 예상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10월 24일 기준입니다. 제가 뭐 영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12월 FMC입니다. 12월 FMC 0.5% 금리 인상할 확률이 47%입니다. 47%. 0.75% 인상할 확률이 49%입니다. 비등비등하죠. 여기에서 0.5% 인상이 된다면 랠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0.75%가 인상된다면 12월 FMC 끝나고 랠리가 나옵니다. 랠리가. 사실 여기에도 뭐 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볼게요.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죠. 이 상승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연준 의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의원이 현재 매파가
비둘기파보다 많습니다. 비둘기파. 매파라는 사람은 금리를 막 강하게 올려서 물가 제어하겠다는 거고, 비둘기파는 금리를 서서히 올려서 경제를 좀 더 안정을 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현재 올해 2022년 구성은 매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원은 1년 단위로 집안 연은 의원과 돌아가면서 하죠. 그래서 2023년 되면 이제는 비둘기파, 즉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자는 비둘기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연준 구석에서 따라서도 뭐 금리 인상이 약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가가 내년에 확 꺾일 수 있으니까 약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성 자체도 내년에 바뀌니까 사실은 내년에는 주식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이런 거죠. 지금 연준 장악을 하고 있는 매파가 내년에는 비둘기파로 바뀌니까 12월 FOMC까지 0.75% 강하게 한번 확 올려놓고 나가자. 뭐 고춧가루 한번 확 뿌리고 나가자. 이렇게 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악의 경우 12월까지 0.75% 인상을 하더라도 12월 FOMC 끝나고는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연준 의원 구성이라든가 물가, 그 다음에 미국 채권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금리가 더 가면 미국도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뭐 조금 뭐 지금 최악의 경우, 지금 최악이라서 뭐 채권 시장 금리 올라간다 막 안 좋은 뉴스들이 도배를 하고 있지만 이때가 현재 보면 바닥권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지금 12월에 만약에 다시 보면 0.5% 긴축 완화가 되게 되면 시장은 랠리가 나오고 10년물 국채금리 상승도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긴축 완화 얘기가 나온다. 요거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앞에서 설명드리는 민간은행이 채권을 많이 매수할 수 있게 SLR을 다시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은행이 채권을 많이 매수할 수 있으니까 채권금리 상승이 둔화가 되죠. 안정화가 되죠.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은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는 것은, 자, 미국 10년물 국채 상승,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게 둔화가 된다. 이 얘기는 미국에 돈들이 가는 돈들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돈들은 미국 은행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또는 미국 주식을 사서 수익을 보려는데 더 이상 금리가 더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으로 많이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미국으로 가는 돈이 줄어들고, 그 얘기는 강세로 가는 달러가 둔화가 된다. 달러가 더 이상 강세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원화가 약세에서 멈추는다.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 SLR 유예 정책 발표가 나더라도 시장은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 바이백입니다. 바이백은 어떤 얘기냐고 하면 사고 100 다시 받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하는데 국채 발행을 했는데 다시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매수. 미국 중앙은행이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듯이 시장에 매수해줄 주체가 없으니까 이게 되면 정부에서 누군가가 국채를 매수한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고, 국채 가격 상승은 국채 금리 하락, 국채 시장이 안정이 되죠. 그래서 국채 금리 하락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으로 가는 돈들이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달러가 안정이 된다. 달러가 안정이 되면 결국 원화도 약세가 멈추고 우리 주식시장 상승을 한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뭐라도 이루어지면 시장은 상승을 합니다.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제가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까지 올려두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11월 FMC 끝나고 상승을 기대하는데 뭐 연준 의원 따라 최악의 경우 뭐 12월 FMC 끝나고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가장 어려운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돼 있고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막바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어려운 터널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이제 저기에서 달러가 임계점까지 와 있는 거죠. 달러가 더 강세로 가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걸 제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어가 된다면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고요. 그래서 요게 뭐 한두 달 사이만 지나면 내년에 2023년 되면 시장이 급변하면서 다시 전고점까지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들 희망을 잊지 마시고 힘들 내시고요. 제가 좋은 소식 나오면 바로 영상 올릴 테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